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화분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화분님이 준비하신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화분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화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화분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지인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화제도 됐었지만 또 실제로 네. 이런 일들이 없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는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서 판단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화분이에요. 일단, 이번에 SNS에 막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영상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이건 정말 당하지도 말았으면 좋겠고, 해서도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모두 조심했으면 해서 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고 왔고요. 네, 너무 많죠, 요즘에. 네.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징역을 살고 나와서 혼자 조용히 시골에서 사는 어떤 옛 지인분의 이야기인데요. 오, 예. 그때는 제가 믿질 않았어요. 그거를 그냥 그래 이 형 또 오바네 이랬는데, 일단 그 지인 형을 제가 A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 형은 일단 전과도 많고 남 인생 신경 안 쓰고 오직 본인 배만 부르면 되는 일단 나쁜 사람이에요. 이미 징역을 많이 다녀왔고 직장 같은 데를 이제 취업해서 나가게 되면 길어야 한 달 정도 하고 때려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끼리끼리 논다고 예전에 징역에서 알게 된 징역 동기가 있는데, 이 징역 동기를 B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 말에 여권을 만들고 짐을 챙기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준비를 해서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푸놈펜으로 향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6시간 정도 비행 후에 푸놈펜 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예. 공항에 도착하니 그 범죄도시 4 보셨나요? 아쉽게도 못 봤는데, 예. 거기 보면 이제 김무열 배우님께서 검은 밴을 타고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검은 밴 차가 앞에 쓰더니 너네 누구누구 애들 맞지? 라고 하더니 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가지고 여권을 달라고 해서 여권을 주고 확인을 하고 어디론가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 처음에는 먹거리도 있고 무슨 사원 같은 건물들도 보이더니 어느 빌딩들이 많은 동네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도착한 높은 빌딩으로 들어가서 보안번호를 누르고 올라가니 그 안에는 수많은 컴퓨터와 일하는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등이 엄청 많았대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 따거들이라고 하는데, 그 따거들을 만났는데 5명의 따거들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분들 인상착의는 스포츠 머리를 하고 엄청 친절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친절했고, 예. 그분들은 반갑다고 인사와 함께 이제 간단한 규칙 비슷한 안내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해줬는데, 일은 다 알려줄 테니 걱정 말고 모르는 건 팀장들한테 물어보고 수익 배분은 몇 프로이며 술, 담배, 음식은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서 너도 조심해야 되고 나도 안전해야 되니까 보안은 철저히 이렇게 할 것이고 편하게 일해라. 단 배신을 하거나 자기네들 뭐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하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대요. 네. 근데 솔직히 이분도 이제 징역 짬이 있으니까 콧방귀를 뀌었다고 해요. 같이 간 B는 이제 그 형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일단은 뭐 동료도 아닌데 무슨 배신 이러고 그냥 중국 따거들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하루에 12시간씩 사기를 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예. 돈도 너무 잘 벌리고 또 그 건물이 한 층에는 그 보이스피싱 사무실인데 그 건물 밑에 층 내려가면 다 카지노고 또 밑에 집엔 술집이고 식당이고 이렇게 돼서 그냥 출근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숙소도 엄청 으리으리한 곳에서 지내면서 이 형은 와, 돈 진짜 벌기 쉽다.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3천 정도 매출을 찍었대요. 본인 혼자가. 예.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식주도 나쁘지 않고 해가지고, 그리고 한국 술도 팔고 한국 안주 파는 데도 있고 또 이제 한국 노래방도 있고 또 이런데 돈만 있으면 기빈 대접을 받는데요, 거의. 예. 그래서 기빈 대접을 받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눌러 앉고 싶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었는데, 그곳에 대표격인 중국 따거 형들이 너무 친해져서 본인들도 이제 그 형들을 보면 따거 이러면서 좀 살갑게 대했대요. 좀 친근하게. 근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서 한국 비자를 갱신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중국 따거들이 너네 한국에 갔다가 언제 다시 들어와라고 시킨대요. 그래서 A와 B는 같이 귀국을 해서 돈도 집에 붙일 사람 붙이고 사치 좀 하고 밀린 집세, 전기수도 해결하고 다음 일정에 맞춰서 다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캄보디아로. 그런데 중국 따거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선물도 몇 개 사서 갔대요. 예. 그래서 다시 푸놈펜으로 들어가서 따거들한테 선물도 주고 하니까 따거들이 동생 이런 걸 왜 사오냐, 고맙다, 참 잘해줬대요. 진짜로 내 동생이다 이러면서 막 유흥도 주기적으로 VIP급으로 보내주고 먹거리부터 빠진 거 없이 정말 잘해줬대요. 왜냐면 매출도 많이 나오니까 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엄청 잘해줬는데 어느 날 A와 B는 퇴근 후에 한잔을 하러 가자는 약속을 잡아요. 거기는 뭐 어쩌지 하니까 차도 지원을 해줬대요. 차 타고 다니라고. 그리고서 퇴근 후에 뭐 A는 B한테 어디 술집 갈 거냐, 좋은 곳 있냐 이렇게 그냥 물어봤는데 B가 더 좋은 분들 소개해준다 하고 따거와 반대 세력인 조직원들을 소개를 해준 거예요. 분명 중국 따거 형들이 다른 건 다 참아도 배신은 못 참는다 했는데 A는 B에게 눈치를 계속 줬대요. 가자고. 근데 B는 일부러인지 눈치를 못 챈 건지 그냥 계속 마시라고 하고서 술을 계속 마시게 했대요. 그리고 슬슬 식기가 오르고 슬슬 이야기가 오가는데 사람이 돈을 쉽게 많이 버니까 뇌가 거만해지는 건지 사람이 머리가 크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B는 A를 꼬셔서 다른 조직 사람들과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대충 들어보면 매출은 그쪽보다 더 많이 주겠다. 그리고 너네가 지낼 수 있는 보안 아파트를 제공하겠다. 차량도 지원해주겠다. 금전적인 조건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입을 맞추고 작전을 짜고 어떤 핑계를 대고 나갈까 하는데 어느 날 다른 조직원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세력에 있던 그 중국인이 너무 쉽게 오는 것 같은데 너네 고객 DB라고 해서 그 고객 리스트가 있대요. 그걸 좀 가져와라. 그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일단 신뢰성을 얻은 상태에서 그 정도는 그냥 하루에 뭐 한두 개씩 하는 건 쉬웠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옮기다가 자료도 준비했고 돈도 조금 형들이 돈을 어디다 놓는지 아니까 거기는 돈을 그냥 막 올려놓나 봐요. 그냥. 근데 올려놓고 막 하도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돈도 조금씩 손을 대고 이틀 뒤에 다른 세력으로 갈 준비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A가 평소 업소 다니면서 좋아하던 여자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 근데 너무 이쁘대요. 이쁜데 여자랑 술도 마시고 좋은 시간도 보내는데 그때 A가 해선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여자한테. 나 이제 곧 부자 될 거니까 너 딱 기다려. 이러면서 허세를 떤 거예요. 그러면서 막 썰도 풀고 막 멍청한 짓을 하고 마는데 그리고 계획 당일날 A와 B는 만나기로 했던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고 다른 세력 중국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참고로 캄보디아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나라예요. 해당 사무실도 캄보디아 경찰서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들었고요. 군인들이 그 건물을 지켜준대요. 그리고서 한국에서 경찰이 영장을 갖고 와도 못 들어간대요. 그런 사무실인데 경찰서장도 여기는 절대 못 건든대요. 캄보디아 경찰서장도. 무튼 일단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세력 조직원이 인사를 하면서 골목에서 들어오는데 갑자기 검은 밴이 오더니 탕탕 하고 소리가 났대요. 총성과 함께 중국 따거들이 방탄조끼를 입고 내려와서 다른 조직원들과 싸움이 났대요. 와, 예. 그런데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막 칼이나 몽둥이로 치는 게 아니라 방탄조끼 권총을 들고 와서 죽였대요. 실제로 죽였대요. 그런데 반대 세력도 총이 있어서 맞대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중국 형님들이 이기게 됐대요. 근데 A와 B는 벌벌 떨고 숨죽이고 있는데 따거들이 웃으면서 차에 타라고 했대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나라니까 도망도 못 치니까 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은 차에 타서 어디론가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내내 말도 없고 따거들은 그냥 담배만 태웠고 막 밖에만 보고 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어느 창고 딸린 주택이래요. 예. 근데 옆에 있는 다른 골목들에 있는 다른 주택들을 보면 불은 다 꺼져 있고 대문들은 나무 판자로 다 가려져 있대요. 예. 옆에 있는 다른 건물들은. 그런데 딱 그 주택에 들어갔는데 소파에 앉으라고 말을 하더니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B는 따고 뭘 왜 그래? 우린 잘 모르는 일이야. 만나자 해서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만났어. 라고 변명을 한 거예요. 예. 죄송하다고 해도 될 판에. 근데 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소파 밑에서 두들겨 맞았대요. 따거 중 한 명은 A를 가리키면서 너 저번에 이사벨라 만났지? 그러니까 이사벨라는 A가 좋아하는 그 술집 여성. 여자. 네, 이사벨라 언니가 내 애인인데 몰랐구나 하며 순간 A는 벙쪘대요. 이사벨라가 언니한테 말을 해서 언니는 중국 따거한테 이 사실을 말해준 거고 중국 따거들은 계속 기다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랑 B는 끌어안혀지고 중국 형님들한테 죄송하다고 따왔다고 하면서 막 빌었대요. 진짜 막 미친 듯이 빌었대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중국 형님들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형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1번은 가장 키가 작은데 가장 무섭대요. 아, 예. 근데 2번은 머리가 엄청 좋대요. 그리고 3번은 생각도 없고 그냥 1번이 시키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덩치 좋은 사람이고 4번은 3번이랑 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도와준 사람이고 5번은 캄보디아 윗분들과 연결이 되는 인맥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데 막 빌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1번 형이 씩 웃으면서 너희들은 안 돼. 한국 애들은 꼭 쳐맞아야 돼. 좋게 해주면 말을 못 알아먹더라고 하면서 3번 따고한테 고개를 끄덕이더니 3번이 전기 충격기가 달린 그 경광봉인가 그 3단봉 있잖아요. 쭉 피는 거. 근데 그게 전기 충격기가 된대요. 그거를 피고 A랑 B를 막 발로 밟으면서 전기로 지지고 막 그랬대요. 사정없이 팼대요. 진짜 얼마나 팼냐면 옆에서 A가 B가 맞는데 B 갈비뼈 부러지는 소리가 의득 소리가 났을 정도래요. 그렇게 각자 폰을 뺏어서 B번을 풀게 하고 다 확인을 했대요. 유출한 게 있나. 그런데 A는 다행히도 일하는 동안 한국이랑 연락한 게 없었고 다른 세력과 연락을 B가 다 한 거고 A는 그래서 넘어갔대요. 근데 B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별의별 소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귀종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부터 조금 혐오스럽고 끔찍할 수가 있어요. 좀 돌려서 이야기해 네. 주시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신명나게 패고 팬티만 입혀서 무릎 꿇고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중국말로 막 샬라샬라 하더니 야 B 너는 못했어. 지읒됐어. 넌 너만으로 안 끝날 거야. 네 여자친구한테 너인 척하고 여기로 부를 거야. 잘 봐. 하더니 여자친구가 답장으로 말했겠죠. 너 어디 뭐 나랑 놀래? 막 이렇게 오빠 있는데 와볼래?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와 정말? 나 여권 있으니까 준비해서 내가 내일 바로 갈게.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제 B는 따거한테 따거 제발 한 번만 죄송하다고 뭐든지 다 하겠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따거는 너 당연히 뭐든지 다 해야지 너네는 앞으로 여기서 평생 돈 벌어야 될 거야 어디 못 가 하고 옆에서 다른 중국인들은 담배 피고 밥 먹고 하는데 두 사람은 계속 울면서 잠도 못 자고 그냥 계속 팬티바람으로 무릎 꿇고 있었대요. 그런데 다음날 B의 여자친구가 비행기를 탄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고 6시간 남은 거잖아요. 오려면 B는 이제 사색이 되고 따거 정말 죄송하다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고 제가 10억 벌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막 빌고 맞으면서도 바지 붙잡고 울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 결국 여자친구는 공항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서 중국 따거들은 B의 부하 직원인 척하고 형수님 안녕하세요 하고서 막 B의 칭찬을 하면서 차에 태워서 그 A, B가 꿇어 앉혀져 있는 장소로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A, B를 무참히 을 하고 또 A랑 B가 보는 앞에서 중국 따거들이 집단으로 행을 하고 모진 수모와 능욕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자친구는 지쳐서 쓰러지고 결국 돌아가셨다고는 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캄보디아 현지인들한테 돈을 줘서 뭐 내서 버려라라고 해서 뭐 버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자세히는 저도 몰라요. 왜냐면 이거를 뭐 한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전 솔직히 몰라요. 그냥 듣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거기 부분은 자세히는 말을 안 해줬어요. 너무 그런데 충격적이니까. 네, 그리고서 1년이 지나고 이제 A랑 B는 일을 하는데 B가 또 한 번 맛이 가가지고 도주를 하다가 걸려요. 그래서 중국 따거들이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A는 조용히 자기 자신은 이제 없구나 나는 이제 없는 거구나 하고 사기치면서 돈도 조금씩 받고 사는데 중국인 형들을 깨우러 2번 그 아까 머리가 좋다는 따거 있잖아요. 가는데 이제 서랍을 딱 열었대요.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근데 그 서랍 안에 지금까지 일했던 사람들의 여권하고 그리고 그 여권을 하나하나 카페에서 따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어차피 나 이거 죽는구나 여기서 도망을 못 가는구나 근데 어차피 죽을 거 그냥 한번 시도라도 해보고 죽자 이래서 자기 여권하고 자기 그 카피본을 챙겼대요. 챙기고 여권을 숨겨놓고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거의 그쪽에 살다시피 해서 말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는 한대요. 근데 중국 따거들이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 경찰청장이나 고위 간부들을 접대하는 때가 있대요. 그때 A가 운전을 하게 됐고 형들이 들어가는 거 보자마자 차를 주차하는 척 하면서 차를 돌렸대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술을 먹으러. 차 돌리는 건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A가 이미 여권도 없어서 도망도 못 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바로 공항으로 가게 되는데 표 시간이 그 캄보디아나 동남아는 이제 뭐 한국까지 오는데 수시로 이제 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경유에서 가는 표도 많고 그래가지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비행기표를 겨우 하나 샀대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일단은 한국 경찰도 이제 이 여권을 일단은 의심을 한 거예요. 이게 잡힌 이유가 여권을 이제 중국 형들이 비자를 한 번씩 한국 갔다 오게끔 하잖아요. 근데 A는 그때 사건 이후로 못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다 털어놨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 아직도 갇혀있다. 근데 그쪽에서 뭐 한국에서는 뭐 손 쓸 수 있는 건 없고 어찌됐든 간에 A는 그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징역은 가게 됐대요. 네. 근데 A는 징역을 갔을 때 너무 좋았대요. 한국 징역 가는 거 자체가.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 형님이 예전에 저한테 이 이야기를 해줄 때는 저는 진짜 안 믿었어요. 저는 외국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무서워하기도 하고 외국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무시를 했어요, 저는. 네. 근데 이번에 SNS에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영상 글이나 이런 거 보고 그냥 이야기를 풀어본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네. 그니까, 네. 뭐라 해야 될까. 더 참혹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근데, 그나마 좀 순화하신 게 이 정도니까, 화부님께서. 그것도 있고 그 형님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밖에 안 해줘가지고 더 길게는 안 해주더라고요. 아직도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기 죄가 좀 더 커질까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아. 네. 근데 그 징역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때 행복했다고 네. 한 거는 나 이제 살았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그러고 살다 나오셨나요? 뭐 어떻게 됐나요? 살다 나오고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고 아, 그리고서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연락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이고요. 섬뜩하다 진짜. 네. 일단은 화부님께서 너무 리얼하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돈을 쉽게 벌려고 그냥 범죄에 네. 뛰어드는 사람들이 워낙 좀 많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사라져야 되는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해외 본부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화부님께서 오늘 해주신 이야기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섬뜩한 현실 공포 이야기도 너무나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그냥 해외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걸로 유혹하는 그런 범죄 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현혹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그런 일은 쳐다도 안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피해 없이 평안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화보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번에 캄보디아 납치 사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분인데 요즘 뭐 그냥 난리가 났죠? 캄보디아 이야기가. 근데 사실상 캄보디아 이야기 제보 같은 경우는 한참 전에 저희 시들모에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야 좀 매스컴에 노출되고 하는 거지. 저 한 몇 달 전 아니면 뭐 1년 전 이렇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화부님, 네, 안녕하세요. 화부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번에는 아주 또 섬뜩한 캄보디아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일단 이걸 주제를 뭐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데 집안에 사대가 안 맞으면 일어나는 일? 집안 그런 사대. 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화분이에요. 일단 옛날부터 집안에 사대가 안 맞으면 재수도 없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다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일단 저희 친가와 외가 양쪽이 사대가 맞지 않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일단 시작 전에 간단히 저희 집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는 외가가 기독교예요, 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모두 목사님이셨고 오. 그리고 집안 자체가 이제 기독교라서 어머니네는 일남 삼녀에 어머니는 둘째 장녀로 있었는데 위로 오빠 아래 여동생 2명 이렇게고 친가는 유교랑 불교였는데 이남 삼녀로 아버지는 막내셨어요. 그런데 때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하시고서 난 일인데 저희 부모님은 일단 결혼 전에 종교 문제에서 양측이 조금 못마땅한 게 많았대요. 근데 이유는 저희 친가에서 미신이지만 두 집안의 인연을 맺기 전에 그 시절에는 주위에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인연을 맺으면 화를 입는다는 말을 할머니께서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극구 반대를 하시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께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을에서도 알아주시는 신사고 지나가다 보면 엄청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애들이 좋으면 됐지 하면 그냥 혼인을 허락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외가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기독교 집안이시고 목사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외갓집이 상계동이었는데 교회를 무리해서 서울 목동에 작게 빚을 내서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 친가는 집안이 돈이 많은 집이에요. 얼마나 많았냐면 그 시절에 그쪽 지역에서 방앗간을 유일하게 한 집안이시고 요즘 할아버지 지인 마을 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거 들어보면 그 동네 살면서 저희 친할아버지 땅을 안 밟고 다닐 수가 없었다고 할 정도로 많았대요. 방앗간도 2개 운영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동네에선 부자셨는데 일단 무튼 외가 측이랑 친가 측은 서로 막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서로 좋다고 하니까 허락을 하게 됐대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이걸 평생 후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일단 어찌저찌 결국 결혼을 하게 되시고 저희 친가는 그 시절에는 너무 시골이라 서울에서만 사시던 저희 어머니는 시골로 시집으로 오고 시집살이가 시작을 합니다. 그 집에는 증조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 그리고 큰어머니네 큰딸, 그리고 막내 고모,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9식구가 있었어요. 일단 시집을 왔으니까 열심히 신부 수업을 배우면서 참으면서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종교 때문인지 너무 힘들어서인지 어머니께서 종종 헛것을 자주 보시고 다치시고 이런 일이 이제 빈번했다고 해요. 물론 시집살이 하면서 지치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당시에 나무로 된 구식 한옥이었는데 보이는 사진에 있는 게 천장 모습이에요. 이런 한옥이었는데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만 자면 그 천장에서 머리는 황소인데 하얀 소복을 입고 있는 형체랑 수염이 길게 난 할아버지 형체가 막 나와서 어머니께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래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잠을 자고 있냐 막 고래고래 소리를 계속 질렀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이 형체들이 몸은 저 천장 나무 기둥 있죠. 저희도 실제 저렇게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 기둥에 몸은 그대로 있는데 얼굴이랑 손만 쭉 내려오더니 어머니 등을 탁 하고 쳤대요. 귀신한테 맞아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머니 말씀이 귀신한테 맞으면 사람이 때리는 것보다 몇 배는 아프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맨날 맞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잠을 깨시는 일이 빈번했대요. 너무 무섭고 저 어떡하지 어떻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해서 또 잠을 깼는데 한옥이니까 한옥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채가 또 있고 안채에서 이제 저희가 대청마루로 가기 전에 밤에는 그 미닫이 문으로 해서 이렇게 닫아놔요. 바람이 못 들어오게. 근데 그 문을 자다가 깨서 봤는데 막 밖을 나가고 싶더래요. 어떤 날에는. 그런데 이 밤에 나가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그냥 눈을 질끈 감고 하나님 저것들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그날 밤을 또 무사히 넘겼다고는 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이제 아궁이에서 밥을 하고 짐승밥을 주고 밥도 차리고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데 대문을 걸어 잠그려고 대문으로 가셨어요 어머니가. 근데 그 문을 닫다 보면 문 틈 사이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멀리에서 흰 색깔의 뭔가 보이더래요 멀리서.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그냥 무시하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방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사랑방을 쓰셨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는 큰아버지네 가족이 자는 곳에서 같이 잤는데 남녀가 같이 자면 안 되니까 큰아버지랑 아버지는 방을 따로 쓰시고 큰어머니랑 저희 큰누나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 주무시고 그리고 저희 증조할머니랑 막내 고모는 옆방에서 또 따로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날 어머니께서 꿈을 하나 더 꾸십니다. 딱 자고 있는데 밖에서 대문 두들기는 소리 쾅쾅쾅쾅쾅 이런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이게 쾅쾅쾅쾅 치니까 너무 시끄럽게 두들겨서 어머니는 막내잖아요 그 집안에. 그래서 시부모님도 깨시고 형님네 다 깨시고 하면 안 되니까 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누구세요 하고 보니까 2명의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흰 소복에 갓을 쓰고 다른 한 명은 똑같은데 검은색 옷을 입었었다고 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눈에서는 안광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가자 이렇게 말을 하대요. 근데 입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계속 가자 이러길래 저희 어머니는 아니 어딜 가요? 저는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집에서 살아야 하고 지금 잠 못 자면 내일 새벽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눈에서 빛이 세게 나면서 가자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더니 그 소리와 함께 홀린 것처럼 어머니도 갑자기 신발을 신고 대문을 닫고 마당 앞에 가로등이 있거든요. 가자 그래서 가로등 쪽까지 갔는데 대문 앞에 분명히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어머니께서는 대문을 등지고 있고 그 사이에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그 두 사람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가로등 쪽으로 가니 어느 순간 그쪽에 그 두 사람이 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있어서 어머니는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하면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어머니가 걸어가면서 신발을 보니까 모르고 한쪽을 시누이 거를 신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사람들한테 저기 죄송한데 저 집에 가서 신발만 빨리 갈아 신고 가도 될까요? 빨리 갈아 신고 올게요 했더니 그 둘이 다녀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대로 집에 가서 신발을 갈아 신으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졸린데 왜 가? 짜증나네. 그냥 자야지 하고 그냥 주무셨대요. 어허. 그런데 문을 막 부술 것처럼 쾅쾅쾅쾅쾅쾅 하고 나와 이러면서 계속 한참을 두들기더래요. 그런데 어머니는 눈 딱 감고 기도하면서 잠을 그냥 주무셨는데 그날 어찌됐었든 일단 또 그날도 하루가 간 거예요. 무사히 일어나서 이 이야기를 할머니랑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근데 큰아버지 때 가족들은 그때 안 계셨대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저희 할머니, 고모 이렇게 깔깔깔깔깔 웃었대요. 그 얘기를 해주니까 웃으면서 너 죽을 뻔했네. 저희 아버지 성함을 똘비라고 할게요. 야 우리 똘비 세장가 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웃었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결혼한 게 너무 후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쫄라서 인천으로 이사를 가자 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오는데 그런데 그것도 엄청난 비난과 욕설을 많이 받았대요. 할머니한테. 내 아들 왜 데리고 딴 데로 가냐. 근데 거기에 막내 고모가 같이 간 거예요. 신혼인데. 그 조건으로 갔는데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일단. 그런데 막내 고모는 중간에 애인이 생겨서 그 집에서 나가고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저랑 누나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요. 그 집에서. 근데 그 사이에 저희 누나가 먼저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저희 큰아버지 댁도 이제 시골에서 나와서 서울에서 지내게 되세요. 근데 그때 좀 지나서 큰아버지 밑에 자식들이 1남 3녀가 됐어요. 그러고서 좀 있다가 어머니께서 꿈에서 막내 이모가 나와서 언니 하면서 너무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정색을 하고 뒤돌아서 가는 꿈을 꾸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한참 그런 이상한 꿈을 꾸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에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돼요. 사인은 추락사 플러스 과다출혈 이건데 예. 서울에서 유명한 교회를 건설하시면서 거기 인부로 일을 하셨는데 반장으로 계셨대요. 자식들도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임금을 계속 안 준 거예요.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임금을 못 받아오니까 임금 받으러 갔다 오겠다 하고 찾아간 거예요. 큰아버지께서. 근데 큰아버지께서 한참 안 돌아오시니까 큰엄마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잘하고 있겠지 하고 했는데 다음날 그쪽 이제 아침 일찍 찾아가니까 주검으로 발견되신 거예요. 큰아버지께서. 그런데 해당 건설업체는 모른다고만 하는데 건설 좀 해보신 분이 있으면 그 앞에 컨테이너로 2층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어요. 작업 현장 작업할 때까지만은.
근데 그 밑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모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판결은 추락으로 인한 과다출혈 및 저체온증 그렇게 나왔고요. 그렇게 돌아가시고서 상을 다 치를 때쯤 외할머니께 연락이 또 와요. 저희 어머니가 똘순이라고 하면 똘순아, 막순이가 죽었다. 막내 이모가 돌아가신 거예요. 일주일 안에. 그래서 어머니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기절을 하셨대요. 근데 일주일 간격으로 일단은 친가에서 한 분, 외가에서 한 분, 두 분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근데 막내 이모는 사인이 진짜 이상한 게 일단은 사인은 심장마비로 나왔는데 그날 친구들이랑 놀이공원을 간다고 하고 놀고 왔대요. 오고서 얘기하다가 밥 먹고 하고 방문을 잠그고 다음날 교회 쪽에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새벽기도 이런 것도 많이 해요. 근데 얘가 피곤해서 새벽기도 안 나오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점심도 안 먹으러 나오고 하니까 문을 계속 두들긴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가족들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저희 막내 이모가 이쁘게 화장을 하고 엄청 이쁜 옷을 입고 그리고 얌전히 누워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주변에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를 나중에 인회를 해보니까 자기의 이쁜 모습을 다 찍으셨대요. 옛날에 이런 말이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자기가 죽을 때는 죽을 때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 다 이제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신이었던 이야기들이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섭고 후회가 많이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첫 기억은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를 빼고 집을 부시고 저랑 누나랑 어머니는 내복 입고 도망 다녀요. 항상. 그리고 술만 마시면 너 때문에 우리 형이 죽었다. 어머니는 반대로 너 때문에 그럼 내 동생도 죽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뭐 지금은 이제 이혼을 하셨지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약에 너네가 없었으면 너네 아빠를 죽였다. 근데 내가 너네 아빠를 죽이면 너네는 사자의 자식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내가 안 죽이고 참고 너네 때문에 산 거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러고서 있다가 혹시 친구와 함께 만화책으로 보면 웹툰으로 보잖아요. 아, 네. 그럼 거기에서 그 군인이 살해를 당하는 게 있어요, 장면이. 억울하게 죽어서 어머니 꿈에 장군의 옷을 입고 꽃동산에 큰 문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할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막 너네 엄마는 나쁜 막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항상 얘기를 했거든요. 친할머니가. 근데 제가 그러면 큰아빠는 할머니는 안 보고 싶냐? 라고 하니까 큰아빠가 돌아가시고서 얼마 안 있다가 꿈에 나왔대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꿈을 꿨는데 엄청 막 들판에 꽃도 엄청 이쁜 꽃들이 있는데 예. 큰 문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큰 문 앞에 딱 서서 보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저희 큰아버지가 막 장군 옷을 입고 나와서 엄마 나 가야 돼요 하고서 말을 하는데 할머니가 가지 말라고 했대요. 근데 소름 돋는 게 저희 할머니가 33년생이셨는데 웹툰을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스토리 보면 일단은 저희 집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희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던 그 막내 고모는 결국에 안 좋게 돼서 결국엔 지금 스님이 되셨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실제로 겪은 일이고 저희 집이 어렸을 때부터 이혼하면서 겪었던 그런 이야기를 무섭진 않지만 그래도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사대가 안 맞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셨구나. 네네. 아이고, 이게 지금 뭐 말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죠? 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오늘 화보님께서도 너무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이야기 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여유로울 때 항상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화보님. 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화보님이 해주신 이야기들도 사실상 그냥 사대가 맞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무언가 더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런 일들이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규정님들 중에서도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직접 겪은 아주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비 진수바리 인사드립니다. 감옥에 들어온 소감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가 2주 차였는데, 네네네. 두 번째였는데, 이번 세 번째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했을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매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그쵸. 두렵잖아요. 네. 잘못했을 때 저것이 나를 타격을 한다라는 생각을 네. 했을 때. 하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이거는 실제로 겪으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진수발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똘비라는 남성분이 겪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직접 이 똘비가 돼서 이야기를 전달 드려보려고 합니다. 시기는 5, 6년 전쯤 제가 20대 후반이었을 때 겪은 이야기고요. 제가 수도권에 있는 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회사 근방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 만큼 유명한 회사인데 그렇다고 대기업은 아니고 적당한 중기업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관리직으로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입사 날 일주일 전에 회사 근처에 작은 반지하 원룸도 하나 구하고 일주일 동안 근처 맛집이나 주변 지리도 좀 돌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첫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출근을 하고 다른 직원분들한테 돌면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새로 입사한 똘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다닌 거죠. 근데 그 회사가 평균 연령이 정말 높았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이지만 일단 20대는 없었고요. 제 바로 위에 계신 분이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한 60대, 70대 이렇게가 가장 주로 많은데 네. 사무실에 여직원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 여직원분들은 30, 40대로 그나마 좀 어리셨는데 그나마도 저랑 세대 차이가 좀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출근을 했으니까 업무를 익혀야 되는데 네. 처음에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류들 읽어보면서 좀 익혀라,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것저것 읽으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고 있는데 제 건너편에 앉아있는 여직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쓱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똘주임 안녕? 이런 식으로 인사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는 그날 오전에 했으니까 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여직원을 이제 순이라고 해볼게요. 순대리. 이 순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보다 9살 정도 많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만약에 여기가 직장이 아니고 밖이었다면 조금 풍채가 조금 있으신 이모, 약간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오. 근데 아무튼 이 순대리가 저한테 오더니 서류 뭉치를 주면서 이거 읽으면 도움이 좀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읽기 시작했죠. 그렇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읽다 보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파악은 됐고 그날 이후로 업무도 하나씩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무를 하면은 직원들이 파악이 좀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고 무슨 업무를 하고 뭐 뭘 싫어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파악이 되는데 이 순대리가 네.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한 6년 정도 회사를 다니면서 한두 가지 정도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업무를 가지고 매일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매일. 근데 그렇게 욕만 들어먹으면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문제는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 가서 밥을 먹잖아요. 제가 자리를 잡고 밥을 먹고 있으면 순대리가 와서 제 앞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혼냈던 상사나 네. 아니면 다른 분들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예. 근데 그것도 솔직히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같이 밥을 먹기가 싫더라고요. 나중에는. 부정적인 사람인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제가 먼저 안 내려가고 순대리가 먼저 가기를 기다렸다가 순대리가 먼저 가면 그 뒤에 가서 저 혼자 따로 앉아서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 후로 시간이 좀 많이 흘러요. 한 2년 정도. 2년 조금 안 된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2년 동안 좀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저한테 좋아한다고 고백을 3-4번 정도 3번인가 4번인가를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거절했고 네. 그런데도 계속 저한테 구애를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인스타그램이 있잖아요. 예.
제 팔로워 목록을 뒤져서 제 전 여자친구를 찾질 않나. 어떻게 찾았지? 뭐 팔로워들을 막 타고 들어가서 제 친구들한테 DM을 보내서 이 똘짐 누군지 어떻게 아냐, 똘짐의 뭐 전 여자친구가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듣기로는. 예. 뭐 그런 적도 있었고,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가 그린 그림 사진을 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캡처를 해서 자기 인스타그램에 똑같이 올려놓고, 네. 그 문구에다가 뭐 얄밉지만 좋아해 뭐라던가, 뭐 가질 수 있다면 뭐든 할 준비가 됐다, 뭐 이런 문구를 적어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프로필 사진을 저랑 커플 느낌으로 바꾼 건 뭐 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손편지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가고, 그리고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우고 들어왔는데 제 컴퓨터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시냐 물어보니까 무슨 파일 하나 옮겨갈 게 있다고 예. 핑계 대면서 막 만지더니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불편하네.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혼자 타지에서 살다 보니까 주말이나 좀 쉴 때 취미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그림 그리는 거랑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일본 작가가 그림 전시회를 여는 걸 알게 돼서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영업을 했는데, 결국에는 혼자 가게 됐어요, 전시회를. 그래서 전시회 가서 구경도 잘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뭐 인스타에 업로드도 하고 이렇게 잘 다녀왔는데, 전시회를 다녀온 다음 날 친구 한 명이 야 이것 좀 봐라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이제 순대리의 그 인스타 화면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익숙한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인스타 차단을 해놨었는데, 그걸 풀고 이제 직접 들어가서 봤는데 제가 갔던 전시회 있잖아요, 거기를 갔더라고요, 그 순대리가. 아무튼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한 2주쯤 지나서 또 다른 작가가 하는 전시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역시 혼자 갔고요. 뭐 구경도 잘하고 재밌게 잘 다녀왔는데, 그 다녀온 사진을 친구들한테 보내주고 예. 다음에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영업을 하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제가 순대리 인스타를 들어가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갔던 다음 날 그 전시회를 또 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2번이면 우연이기 좀 힘들잖아요. 필연이지 그건. 네, 우연이지. 다른 전시회에 갔던 사진이 있다면 겹쳤겠거니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제가 딱 2개 갔는데 그 딱 2개를 간 거죠, 순대리도. 그때부터는 이게 좀 스토킹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자리를 비웠던 사이에 제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게 제 PC 카카오톡 그거 대화를 뒤져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물론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이 제가 느낀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느꼈는데, 전시회를 간다고 했던 정보를 얘기했던 게 친구들 단톡방에서 제가 한 얘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컴퓨터에서 카카오톡을 다 훔쳐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혼자 뭐 업무상 체크를 좀 할 게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예. 저한테 쓱 오더니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숨을 쉬면서 그냥 무시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똘주임 이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말 하시려면 그냥 가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니 나 똘주임 좋아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순대리님 저 여자친구 있고요, 제가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원래였으면 그냥 한숨 한번 쉬고 들어갈 사람이 예. 좀 화난 표정으로 내가 왜 싫은 거야? 나이 많고 못생겨서?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라 할 말은 없고, 솔직히 순대리님 이러는 거 좀 무섭다. 네. 제가 정신과에 진짜 잘하시는 분 계신데 소개를 좀 시켜드릴까요? 진짜 이거 병 있으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좀 앞부분에 생략을 많이 해서 급발진이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수많은 일이 있었구나. 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이 사람은 정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예. 확신을 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이때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좀 더 좀 강력하게 느꼈나요? 그 순대리 바로 옆자리에 예. 순대리의 바로 직장 상사가 있는데, 상사가 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혼잣말로 지나 잘하지 이네 이런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사한테 혼나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막 욕을 한 바가지 한다던가, 그리고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그냥 갑자기 막 소리를 빽 지르면서 밖으로 나간다던가. 근데 이런 거만 들어도 사실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낄만 하잖아요. 저희랑 다르다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정신과에 아는 분이 있으니까 소개를 좀 네.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 타일러도 보고 단호하게 거절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이러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로 넘어가자면,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빨개지더니
갑자기 딱 일어나면서 야, 나 살 빼고 이뻐지면 나한테 고백해 이러는 거예요. 일단요, 예. 이 멘트가 사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내가 지금 드라마 속에 들어와 있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일반적으로 좀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네. 나 이뻐지면 나한테 고백해 뭐 이런 말 자체가 예. 좀 황당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상황은 넘어가서 그냥 넘겼어요. 그때는 여전히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키보드 위에 편지나 간식 같은 게 올라가 있고 제가 받을 때마다 읽지도 않고 간식은 뭐 먹지도 않고 다 버렸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회사 윗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조치를 좀 취해달라. 그랬더니 한다는 조치가 순대리한테 경고를 하고 자리 이동. 일단은.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리도 그렇게 가깝진 않았는데 그냥 조금 더 멀어진 자리로 옮긴 거예요. 저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르신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별일 아닌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는 직장 상사분이 저한테 야, 여자가 먼저 좋다고 하는데 너도 그렇게 매몰차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말까지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효과는 뭐 없지는 않았어요. 그 뒤로 말을 좀 안 걸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잠깐이고 다시 추파가 시작이 된 건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직을 좀 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결제 올라간 김에 대표님하고 그 건으로 면담을 좀 했어요. 이런 이유로 일을 못하겠다, 그 사람 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직하고 싶다고 했더니 대표님이 내가 몰랐고 이제 알았으니까 책임지고 그런 일 없게 하겠다 이러시면서 좀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이직에 대해서. 이직 대신에 그래서 한 달 정도 휴가를 좀 받았어요. 휴가를 해외로 가게 됐는데 제가 해외에 있는 동안 순대리가 그 회사 단톡방에다가 몇십 명이 있는 단톡방인데 거기에 장문에 톡을 하나 남겨놓고 단톡방을 나간 거예요, 새벽에. 그 내용이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근무 환경도 그렇고 똘주임까지 없으니까 일 못하겠다, 나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있으니까 잘됐다, 돌아가면 순대리가 없겠거니 했죠. 근데 막상 이제 한 달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를 해보니까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퇴사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흑화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정말 다른 사람이었는데 더 심해진 게 모니터를 부수지를 않나 외부하고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지 마 씨 하면서 끊는다든지 정말 흑화한 것처럼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조용히 회사를 다녔는데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음악을 들으려고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부재중 전화가 몇십 통이 와 있는 거예요, 순대리한테요. 근데 제가 주말에는 제발 전화하지 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전화를 수십 통을 하고 더 충격적인 건 카톡에다가 사랑해 보고 싶어,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카톡이 엄청 와 있는 거예요. 막 소름이 끼쳐가지고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줄을 놨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예. 내용이 노무사 상담도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준비가 됐으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이런 짓 하면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답장은 없었고 그날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새벽 1시 좀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는 거예요. 근처에 뭐 친구가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찾아올 만한 사람도 없는데 새벽 1시에 누가 인터폰을 누르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가가지고 인터폰 화면을 봤더니 제가 그 보내드린 사진 그거 혹시 그거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터폰 사진. 이 사진에서는 좀 특정하기 어려운데 좀 막 움직이면서 마스크 위로 얼굴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한 40대 정도 되는 남성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모자 쓰고 후드였나 뭐 이상한 걸 좀 쓰고 눈 빼고는 완전히 가린 그런 얼굴이었는데 인터폰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끝나자마자 또 울리는 거예요. 그게 5번, 6번 이렇게 계속 울리더니 갑자기 그 공동현관 있잖아요. 거기를 발로 쾅쾅 차는데 저희 집이 반지하라서 그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 신고 내역도 제가 보내드렸죠. 제가 문을 안 여니까 옆집에 또 인터폰을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옆집도 당연히 무시를 했죠. 그쯤 돼서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경찰관 분이시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신고자분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한 상황이냐, 상황 설명 가능하겠냐 해서 제가 뭐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렇게 급박한 건 아니지만 뭐 언제 들어올지 몰라서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금방 오겠다면서 전화를 끊었거든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이때까지도 계속 인터폰을 누르고 있었는데 밖에 경찰 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태워갔는지 뭐 어쩐 건지 뭐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30분쯤 지났나? 그 전화가 왔던 경찰분한테 또 전화가 왔는데
아, 이 근처에 사시는 분은 아니고 근처에서 술 한잔 하시고 예. 취해서 뭐 집을 착각한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헌방 조치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혹시 올라가지고 한번 여쭤봤어요. 그 경찰분한테 혹시 그 40대 남성분 맞죠?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경찰분이 아니요 여성분이신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 듣는 순간 멍해져가지고 이거 설마 순대리인가? 만약 순대리라면 순대리가 변장까지 하고 저희 예. 집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거의 잠을 못 잤고 뭐 친구들한테 뭐 이런 일이 있었다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고 새벽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도 쉬는 날이었거든요. 잠깐 나가서 집 앞에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사들고 집에 들어오는데 자연스럽게 그 우편함 있잖아요. 예. 거기를 딱 봤는데 거짓말처럼 항상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그 핑크색 편지 봉투가 헐. 가지런히 꽂혀 있는 거예요. 아, 어제 순대리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 편지를 갖고 들어와서 펼쳐봤는데 여태까지 편지에는 좀 친절함이 담긴 그런 어투의 반말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딱딱한 존댓말로 적었더라고요. 내용은 뭐 네가 날 아무리 밀어내도 나는 네가 좋고 너에게 감사를 느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이게 사진만 찍고 바로 버렸거든요. 편지가 진짜 있어요, 저한테. 예, 근데 이거를 정확히 보여드리면 특정이 될 수 있고, 진수바레님이 또 불편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이제 주말이 찾아오고 제가 본가가 한 1시간 반쯤 걸리는 거리에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본가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놀고 본가에서 자고 일요일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집에서 저녁도 먹고 컴퓨터도 좀 하다가 핸드폰을 보려고 침대에 딱 엎드리면서 누웠는데 베개랑 이불에서 되게 낯선데 낯익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냄새지? 하는데 갑자기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순대리 향수 냄새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순대리가 쓰는 그 이상한 뭐 섬유 향수 같은 게 있었는데 아, 향이 나는구나. 네, 제가 그 냄새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딱 그 냄새인 거예요. 온몸에 막 갑자기 닭살이 돋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바로 일어나가지고 예. 그 인터폰 사건 이후로 제가 구매를 했던 3단봉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걸 하나 들고 정말 말 그대로 원룸인데 예.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숨을 만한 곳을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죠. 예. 그래서 누가 들어오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없는 것 같고 그럼 없어진 건 없나? 하면서 막 찾아봤는데 집에 뭐 금품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갈 만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제가 딱 그때 생각으로는 왠지 스토커가 집에 침입하면 훔쳐갈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항상 그 몸에 닿는 옷이라던가 뭐 그런 거지 않을까 해서 옷을 막 찾아봤어요, 제가. 네. 근데 없어진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세탁기 있잖아요. 제가 입고 나서 빨래하려고 세탁기에 넣어둔 옷들을 막 뒤졌는데 뭐 하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디 갔지 하면서 찾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구매를 했던 좀 고급 브랜드 드로즈 팬티 아, 한 장 딱 샀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양기를 훔쳐갔네. 제가 세탁하려고 넣어뒀었는데 예.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미치겠네 하면서 막 진짜 헛웃음이 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가 4층에 집주인분이 사셨는데 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문을 이제 두드리고 저녁 시간에 정말 죄송한데 저희 집에 누가 들어갔다 나간 것 같다. 혹시 복도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흔쾌히 보여주시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예. 근데 주말 동안 CCTV에 찍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감사하다 하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왔는데 네. 찍힌 게 없으니까 들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들어오지 않고서 어떻게 이불이랑 베개에서 그 향수 냄새가 나고 말이 안 팬티가 되죠. 사라질 수 있겠어요. 예.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창문으로 갔는데 창문은 역시 잠겨 있었고 방범창도 있고요. 저긴 들어올 수가 없어. 근데 제 집에 창문이 2개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원룸에 있는 창문이고 하나는 화장실에 있는 창문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있는 창문에는 방범창이 없어요. 그래서 설마 하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그 창문을 봤는데 방충망만 닫혀 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가 겨울이기도 하고 반지하라서 문 네. 열어두면 정말 춥거든요. 그래서 씻거나 막 볼일 보거나 할 때 창문 밖을 보면 사람 지나가는 거 다 보이고 이래가지고 제가 화장실 창문은 진짜 정말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좀 열려 있으니까 여기로 왔다 갔다 했나 하면서 몸을 한번 넣어보려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사람 한 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기엔 충분한 크기더라고요. 오. 그래서 여기구나.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앞으로 더 올지 아닐지도 모르잖아요. 그때쯤 도망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출근을 하자마자 대표님실에 올라가서 예.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하고
이래저래 해서 나 더 이상은 못 다니겠다. 집에 들어온 것 같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퇴사를 하게 됐는데 아, 퇴사까지. 아. 네, 대표님이 저한테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어? 이렇게 좀 부탁을 하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이유를 특별하게 뭐 얘기해 주신 건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 단돌이 잘 할 테니까 그리고 퇴직금도 좀 넉넉히 챙겨주고 할 테니까 시끄러워지는 걸 좀 그게 싫었나 봐요, 대표님. 아, 네. 그래서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냥 신고는 안 하고 퇴사를 하게 됐고 퇴사하자마자 타이밍 좋게 이직에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그 뒤로는 그 순대리를 마주친 적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똘비는 지금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후일담인데 오, 예. 그 이직 후에 제가 회사에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나가고 2주도 안 돼서 순대리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8년을 다녔던 회사인데 예. 더 나갔다고 그냥 나간 거예요, 바로. 근데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도 못하고 상사한테 개기고 회사에 분란만 만드는 직원을 왜 쓰냐. 그렇죠. 그게 저희 회사 특성상 사람을 구할 때 채용 공고를 올려서 면접을 보고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사람을 뽑는 회사가 아니고 아,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소개나 낙하산이죠. 예. 꽂아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소개로 들어가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받아서 들어갔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더 경찰에 신고라던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 순대리의 배경이 대표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내치지도 못하고 그냥 뭐 둘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뭔가 있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그때 대표님이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에필로그라고 해야 될까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이 회사에 오기 전에 맡았던 업무를 하던 남직원들이 있잖아요. 다 이 순대리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아,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네, 저처럼 정도가 심한 건 아니었고 딱 한 번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예. 격일로 사무실에 방역을 해주는 용역 업체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근무를 하던 한 방역 직원이 나이도 어리고 잘생겼었나 봐요. 네. 근데 순대리가 이 방역하는 직원을 엄청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미쳐버리겠다, 진짜. 연락처 알아내서 매일 전화하고 따라다니고 뭐 주말에 만나자 하고 방역 직원도 무서우니까 본인이 맡은 업체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나 봐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들었는지는 또 모르겠는데 이 순대리가 그 사무실에 저희 과도가 있거든요. 예? 누가 과일을 가져오면 그걸 깎아서 먹을 때 쓰는 과도가 있는데 과도를 들고 그 사람이 방역을 왔을 때 나랑 안 만나면 나 죽을 거야 하면서 자를 하려 했다고 하더라고. 아, 스스로 해하면서 협박을 했구나.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거절당했고 순대리는 무슨 특수 협박 예. 그런 걸로 경찰서까지 가서 조사를 받고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조사만 받고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뒤에 방역업체 직원은 그만뒀고 순대리는 슬퍼했겠죠. 못 보니까. 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됐고 네.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뭔가 희생양들이 있고 진수바리님 다음 희생자도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뒀으니까. 그 부분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이게 끝이 조금 허무하긴 한데 예. 제 얘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 순대리 인스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예. 근데 피드에 올라온 사진이나 글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또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진 게 아닐까? 바뀌었구나. 네, 문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군가에게 예. 어서 도망치라는 말씀 전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진수바리님 저한테는 그 순대리의 사진이 있잖아요. 예,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묘사는 해도 될까요? 묘사요. 시청자분들께 안 될까요? 그 사람이 보고 묘사까지는 있을까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이 이야기를 듣는 이상 예. 알지. 자기라고 확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묘사까지는 괜찮을 것 근데 같습니다.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내드렸던 그 편지 제가 네. 블러 처리를 좀 해가지고 모아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혹시 올려주셨을까요? 네, 아까 보여드렸는데 어차피 내용은 잘 모르죠. 블러 처리가 네, 됐으니까. 아, 일단은 제가 묘사를 한번 드리자면 네. 일단 머리카락이 굉장히 비 맞고 나면 부시시한 머리 아세요? 여러분들? 그런 머리가 한 어깨 조금 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그냥 어디서든 볼 수 있고 굉장히 순하게 그러니까 순대리가 맞아. 뭔가 그냥 순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안경도 굉장히 동그란 안경 아시죠, 여러분들?
네, 굉장히 동그란 안경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살이 엄청나게 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말라 네. 보이지도 않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음침합니다. 음침함의 정도가 진짜로 한 100 정도 있으면 한 7, 80은 돼 보여요. 그리고 화장기가 없어요, 얼굴에. 화장은 하나요? 화장을 엿대는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화장기가 여기는 별로 안 보여서. 네. 근데 어떡하지, 이걸?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진수바리님이 현재 괴롭힘 당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저는 무사히 도망을 쳤고, 예. 지금은 아예 그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네. 스토킹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 전에 노래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저희 시들무 사연으로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언제나 같이라는 제목으로 타편님이 부르신 노래인데 그 노래에서도 저희가 생각해서 이걸 제작을 하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그들에게는 그게 순정이고 사랑이에요. 그런 방법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름이. 맞습니다. 예, 근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뭐 엄연한 범죄고 요즘에는 처벌이 분명히 가능해요. 그래서 진수바리님도 혹여라도 또 연락이 오거나 괴롭힘을 하면 지금까지 네. 모아온 증거를 제시로 해서 진술을 하시고 처벌 네. 내리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저는. 네, 저도 그렇게 해야죠. 또 오게 된다면. 오늘 진수바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지러웠습니다. 속이 울렁거렸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또 워낙 잘 해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더 네.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그런 섬뜩한 현실 공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진수바리님께도 큰 박수 한번 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모자이크가 안 되어 있는 사진과 편지들이 다 있어요. 근데 제가 표현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 선에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스토킹을 당해보신 분들, 안 당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해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당해보기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당했을 때는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스토킹법 같은 게 강화가 됐기 때문에 처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처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진수바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오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요. 네, 아주 또 잘 지냈고, 우리 또 진수바리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우리 해외로 가봐야 될까요? 네. 이런 일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비행기표 끊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길이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시기는 대략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똘비라고 하는 30대 초반의 남성인데 이 똘비가 근 몇 년 동안 다녔던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이 조금 기울면서 똘비가 자진 퇴사를 하게 돼요. 왜 자진 퇴사를 했냐 하면 똘비의 직장이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직장은 아니었고요. 밖에서 그냥 아무나 잡아다 놓고 일 시키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매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좀 빠진 거죠. 누구나 출근길에 퇴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똘비는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서 점점 감정이 사라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자진해서 퇴사를 하게 됐고 자진 퇴사를 하면 회사 차원에서 좀 챙겨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대로 이제 퇴직금을 좀 넉넉하게 받은 거죠. 근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휴식 시간을 좀 가졌대요.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가 뭔가를 하나 느꼈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 일만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실 똘비는 청소년기에 어떤 일련의 사고로 인해서 부모님을 먼저 좀 안타깝게 보내드렸고 큰아버지 밑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하고 큰아버지가 지원해주신 금액으로 월세를 구해서 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오고 곧장 직장을 구해서 계속 일을 했는데 쉬지도 않고 일만 해왔던 거죠. 돌아보니까.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여행을 한번 해보자. 근데 같이 갈 친구는 없고 이제 혼자라도 한번 다녀와 보자 해서 여러 나라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홍콩하고 대만 이렇게 좀 두 개로 나뉜 거예요, 후보가. 그래서 친구랑 어느 날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혹시 뭐 홍콩이나 대만 중에 어디를 가는 게 나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친구가 차라리 그냥 태국을 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사실 똘비가 생각하기로는 동남아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덥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어서 아예 후보에도 없었는데 네. 친구 얘기를 들으니까 그쪽으로 마음 좀 기울더래요. 그래서 태국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결국에는 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해외여행 처음 갈 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좀 설레고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겁이 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불안감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게다가 똘비는 혼자 가는 거고. 근데 그런 마음도 즐기려고 하면서 공항에서 달러로 환전을 하고 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은 QR코드로 결제도 하고 뭐 어플로 택시 부르고 이렇게 좀 편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온리 캐시였어가지고 적지 않은 돈을 달러로 환전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방콕 공항에 도착을 해서 바로 거기서 바트로 태국 돈으로 어느 정도 환전을 하고 바로 호텔로 가서 체크인을 한 거죠. 밖을 막 돌아다녀 보는데 진짜 좋더래요. 매체로만 보던 해외에 내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기도 하고 그동안 정말 죽어라 일만 했던 게 느껴지기도 하고 해서 제대로 휴식을 취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여행을 본격적으로 한 거죠. 똘비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막 딱딱 짜놓은 건 아니었고 좀 굵직하게만 방콕에 며칠 있다가 파타야에 또 며칠 있다가 네. 다시 방콕으로 돌아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렇게 계획을 했었다고 하는데 드디어 파타야로 가는 날이었대요. 방콕에 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파타야행 버스 티켓을 끊으려고 하는데 한 남성분이 똘비한테 다가오면서 혹시 한국 분이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지금 똘비는 여행 중간중간에 이제 한국인을 굉장히 많이 마주쳤지만 대화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반가웠대요. 한국인을 만난 게. 그래서 네, 저 한국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남성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급하게 전화를 할 때가 있는데 핸드폰이 꺼져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전화 한 통만 빌릴 수 있겠냐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내심 반갑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하면서 핸드폰을 드렸대요. 건네준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흡연장 쪽으로 향하는데 어딘가에 전화를 막 하더니 핸드폰을 돌려주더래요. 그러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분이 근데 혹시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저 파타야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 남성분이 파타야요? 혹시 티켓 끊으셨나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직이요.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진짜 다행이라고 제가 지금 여기 현지에서 가이드도 하고 작은 뭐 커뮤니티를 하나 운영 중인데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좀 전화를 했는데 지금 파타야가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지금 여행하기가 굉장히 안 좋다. 똘비가 당황해서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제가 여기 지역명은 안 밝힐게요. 제가 곧 돌체비타라는 곳을 가는데 여기 혹시 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제가 뭐 붙어 다닐 건 아니고 그냥 여기 좀 빠삭하게 알아서 뭐 명소나 관광지, 호텔, 맛집 이런 거 많이 알아서 추천을 좀 해드릴 수 있다. 같이 가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묻더래요. 똘비가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 지역을. 그러니까 정말 한국인도 많이 없고 관광하기는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럴까요? 하면서 이것도 또 여행의 묘미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럼 돌체비타 행으로 티켓을 끊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티켓을 끊고 같이 그 가이드랑 버스를 타고 돌체비타로 향하게 됩니다. 원래 파타야는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곳은 조금 더 걸렸다고 해요. 이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똘비는 방콕에서 그 며칠 호텔만 끊어놨고 파타야에는 호텔을 예약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직접 가서 체크인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변동이 돼도 쉽게 변동할 수 있게 그렇게 여행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아무튼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가이드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태국에 오게 됐고 이 가이드는 내가 어떻게 여기 방콕에 살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저녁 먹기 조금 이른 시간이었대요. 내려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분이 저기 똘비씨 이렇게 부르더래요. 예? 그래서 네 대답을 했더니
혹시 환전 해오셨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환전이요? 그래서 환전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뭐 하긴 해야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진짜 잘 쳐주는 데 있는데 제가 택시를 같이 타고 거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사실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하루 이틀 정도 숙소 묵고 뭐 밥 먹고 할 수 있는 돈은 있었대요. 근데 여기 또 며칠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 뭐 환전하지 하는 생각으로 같이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향하게 돼요. 시내에서 택시를 내리니까 바로 환전소가 있더래요. 같이 갔던 가이드가 먼저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똘비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간 거죠. 내부는 그냥 뭐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였는데 막 내부를 구경하고 있는데 가이드는 그 카운터에 앉아있는 분하고 태국어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다가 또 똘비씨 부르더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답을 했더니 내가 여기 진짜 잘 쳐주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환전하시고 뭐 식사하러 가시고 뭐 호텔도 가시라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로 바꿀 때 잘 안 쳐주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주는데 뭐 맛집이나 관광 명소들 이런 거를 적어놓은 종이를 주더래요. 그래서 여기 괜찮은 곳들로만 제가 적어서 드렸으니까 숙소도 여기 진짜 괜찮다고 그렇게 주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데 가이드가 무슨 진짜 마법이라도 부린 것처럼 똘비가 알고 있는 환율하고 정말 다르더래요. 예를 들어서 뭐 1달러에 35바트라고 쳤을 때 1달러에 뭐 45바트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안 되는 환율로 쳐주더래요. 오.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가이드한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환전은 금방 끝났고 가이드가 추천해준 숙소로 향한 거죠. 예. 호텔에 들어가서 방이 있는지 묻고 체크인을 하고 나와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지갑에 돈을 확인해 보니까 하루 정도면 다 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환전했던 돈을 지갑에 채우고 그리고 야시장도 구경도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호텔에 다시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방콕하고는 좀 다르더래요. 좀 신선하기도 하고 뭐 자연이 더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 다음날 막 돌아다니다가 밥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식당에 가서 쌀국수 이런 걸 먹었대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너무 더우니까 편의점 좀 갈까 하고 발걸음을 옮기는데 웬 오토바이가 한 대 딱 서더래요 앞에.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남자가 본인을 빤히 쳐다보더래요. 뭘 보나 하고 보고 있는데 경찰이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왜 그러지? 하는데 경찰이 자기를 보면서 태국어로 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번역기 어플을 킨 다음에 What이라고 적어가지고 핸드폰을 보여줬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손가락으로 네모를 이렇게 막 그리면서 빼뽀 이러더래요. 똘비가 그 단어는 호텔에서도 들었고 해서 바로 알아차렸는데 그게 여권, 패스포트라고 한 거예요. 경찰이 여권을 딱 내미니까 경찰이 여권을 받아들고 막 확인을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여권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 딱 넣더래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하더니 폰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폰? 마이 폰? 이러면서 자기 핸드폰을 들어가지고 폰? 이러고 있는데 그 핸드폰까지 딱 잡아채면서 주머니에 넣더래요.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똘비를 가리키면서 you money 획 이러더래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똘비님은? 이게 그 비영어권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 본인의 언어가 뉘앙스가 좀 녹아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정말 많거든요. 똘비도 이 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you money 획 이 하는 말이 you money fake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what 하면서 give me my phone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번역기를 막 쳐가지고 보여주더래요, 경찰이. 네. 근데 번역기에서 음성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음성이 들리는데 당신은 위조지폐를 사용합니다 라는 말이었대요. 너무 놀라가지고 what? 내가 언제 what? 막 이러면서 따지려고 하는데 사실 말이 통해야 따지든 말든 하잖아요. 아무리 말해봐야 경찰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계속 한참을 한국어 섞어가면서 따지니까 그 경찰이 다시 번역기에 뭐라고 하나 써가지고 보여주는데 당신은 불법 행위를 했다. 체포를 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래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똘비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봤대요. 근데 어떤 누가 그 외국 돈을 보고 이게 위조지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보여주면서 이게 위조지폐냐고 이게 페이크 머니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경찰이 stay here 이러더래요. 여기 있어라. 뭔 말인가 싶은데 계속 따진 거죠, 똘비는. 근데 조금 있다가 저 멀리서 경찰차가 한 대 오더래요. 그래서 그 경찰이 왔다고 똘비 팔을 딱 잡더니 경찰차에서 내린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그 경찰이 똘비를 경찰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향한 거예요. 똘비 입장에서 그냥 민간인, 뭐 일반인이 자기한테 그런 짓을 했으면
죽을 힘을 다해서 뿌리치고 뭐 이렇게 싸웠을 텐데 경찰이 그러니까 반항을 할 생각조차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운전석에 타고 출발을 하는데 똘비가 뒤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더래요. 지금 힙색을 차고 있었는데 지갑 말고는 지금 다 뺏긴 거예요. 네. 여권, 핸드폰. 근데 이 억울한 걸 넘어서 좀 무섭더래요. 태국 감옥 하면은 바퀴벌레나 쥐 이런 것들 같이 수감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게다가 말도 통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이빨이 막 딱딱딱 거리면서 떨리더래요. 타지에서 이렇게 감옥에 끌려가는 건가. 근데 차가 가면은 창 밖으로 풍경이 보이잖아요. 뭔가 이상하더래요. 뭐가 이상했냐면 경찰서라 하면은 보통 도심 중심이나 아니면 뭐 시내 접근성이 용이한 뭐 그런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갈수록 점점 더 시골 같더래요. 게다가 지금 갑자기 폭우까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높은 건물은 원래 잘 없기도 했는데 그런 건물은 이제 아예 보이지도 않고 한자집들만 나오고 건물이나 사람보다 나무가 더 많이 보이더래요. 도대체 어딜 가는 건가. 그렇게 1시간 반을 갔대요. 그래서 딱 도착을 했는지 차가 딱 서고 경찰이 내리더니 문을 열고 똘비를 밖으로 빼더래요. 근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경찰서가 아니고 웬 건물이 딸랑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대답은 않고 그 건물로 끌고 가는데 그 건물이 판넬식으로 된 공장 같은 건물 있잖아요. 그런 건물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2층으로 개조가 된 그런 곳이었대요. 근데 벽에 붙어있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철제 복도처럼 돼 있는 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이제 끌고 가서 안쪽으로 꺾고 들어가니까 양 옆으로 방이 몇 개 있더래요. 그래서 그 경찰이 똘비를 그 방 안에 집어넣고 문을 딱 닫고 작은 자물쇠를 하나 채우더래요. 문은 밖이 다 보이는 창살 문이었대요. 그래서 자물쇠를 잠그는 걸 보고 도대체 여기가 어디냐 알려달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들은 채도 안 하고 똘비 힙색을 그냥 뜯어서 가져갔대요. 똘비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똘비는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이상한 건물에 잡혀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 경찰이 왔던 길을 가는 것처럼 점점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더래요. 예. 그러더니 전화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다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더래요. 경찰이 나갔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생각 정리를 좀 한 거죠. 도대체 여기가 어디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천장에 비가 계속 부딪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게 뭔 상황인가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나중에 시계를 봤더니 한 11시쯤 됐대요.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창밖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도 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헤이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진짜 아사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갑자기 똑똑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뭔가 하고 그 소리 나는 방향을 봤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이 새더라는 거예요. 천장에서. 비가 많이 오긴 하나 보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나중에 저 물이라도 받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방 안에 매트리스가 하나 있었대요. 거기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상황에서 잠은 왔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시계를 보니까 점심시간이 살짝 지난 시간이었대요. 네. 배는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니까 문 앞으로 다가가서 또 소리를 질렀대요. 배고파! 이렇게 소리 질렀대요. 밥 내놔! 했대요. 근데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 막 죽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여기 며칠을 더 있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이 잠깐만 지금 여기 아무도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는 무서운 것보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래요. 똘비가. 그래서 그 철창 문을 있는 힘껏 발로 찼대요. 그러니까 그 자물쇠 있잖아요. 그게 좀 작은 자물쇠였는데 그게 틱 하면서 부서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약해 보이는 거였는데 잘하면 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발로 철창문을 계속 찬 거예요. 근데 한 4번, 5번 정도 찼을 때 자물쇠가 정말 허무하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내가 감금을 당했나?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나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지나왔던 복도를 지나서 1층이 다 보이는 그쪽으로 딱 향했는데 네. 1층을 봤더니 물이 잠겨 있더래요.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많이 왔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도 계속 천장에 빗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감금됐으면 진짜 물에 잠겨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해서 1층으로 내려갔더니
물은 한 정강이 정도까지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리더래요. 그래서 이게 수압 때문인가 아니면 뭐 문 앞에 뭐가 있어서 안 열리는 건가 하다가 1층을 둘러봤더니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쪽으로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창문 쪽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밖을 봤대요. 근데 거기가 좀 농촌 같은 곳인데 밖은 정말 아비규환 그 자체였대요. 네.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쓰레기며 나무며 이런 게 완전히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이야. 똘비가 내가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게 맞나? 밖은 더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나가야 뭐 구조 요청을 하든 뭘 할 수 있잖아요.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창문을 넘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땅을 짚어보니까 밖은 허리 정도까지 물이 찼더래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주변에 사람은 안 보이고 쓰레기들만 이제 떠다니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다가 저 멀리 작은 좀 나무 배 같은 게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사람이 타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근데 그때 소리를 지르고 나서 안 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었고 사람들이 다 어떤 거에 매달려서 안 떠내려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안 보였던 거예요, 똘비 눈에. 여기서부터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는 못해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똘비가 그 배에 타서 몇 시간 정도 표류를 하다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 여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막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서 대사관에서 돈 받아가지고 비상 여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 가지고 한국으로 무사히 귀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다행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 본인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모르잖아요, 똘비가.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봤는데 이야기의 전말을 알 수는 없었대요, 그때 당시에. 근데 똘비가 그 이후로도 태국을 몇 번 더 갔대요. 네. 근데 그러고 태국에서 친해진 형님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전말을. 네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에 그 친한 형님이 얘기해 주기로는 가이드 있잖아요. 네. 가이드랑 환전소 직원이랑 경찰이랑 일단은 한 패고 와. 뭐 분명히 더 일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방식이 가이드가 위조 지폐를 환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게 만들고 그 경찰이 가서 체포를 해서 구금을 시킨 다음에 뭐 돈을 빼먹든 뭐 노동 착취를 시키든 뭐 이렇게 하는데 똘비가 끌려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다른 국가와의 국경지대에 좀 가까운 곳이었대요. 근데 거기가 유명한 지역인데 안 좋은 약 원료 재배를 하는 그쪽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형님이 말씀해 주시기로는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끌려가서 진짜 뉴스에도 나오고 장난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똘비는 운이 좋게도 자연재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홍수 때문에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천재지변이 그렇게 작용을 하네. 그런 범죄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예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아시죠? 진수바리님도 아시겠지만 네. 해외 나가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뭐다? 한국인. 친절한 한국인. 네.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한국인. 네. 네.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 때문만은 아니고 네. 제가 태국에 거주를 했었어서 태국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 예. 외국에 있었다 보니까 네네네. 그때 느낀 점이 귀신보다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데 네. 외국에서는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무섭다 이런 말이 실제로 있거든요. 오, 예. 네, 한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이 좀 있고 네. 그래서 또 그런 걸 좀 느꼈던 적이 있어서 네. 이 이야기 좀 공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이게 네. 허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 나가시면 대부분 같은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다 외국인이고 하니까 한국 사람 만나면 괜히 반갑고 네. 한국 분이세요? 이러면서 대화도 좀 나눌 거고 그런 걸 굉장히 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정말 또 조심해야 되는 현실공포 네.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조심하라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해외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다 좋자고 가고 또 경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또 그들을 타겟으로 한 범죄는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형님께서, 야, 닉네임 진짜 잘 지으셨다. 닉을 형이라고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형님을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형님, 네, 안녕하세요. 자주 뵙는 것 같아요, 형님. 돌비님한테 형님 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아이고. 근데 실제 나이가 저보다 많으신 게 맞으시죠, 형님? 돌비님 나이를 제가 몰라서. 제가 지금 89년생입니다, 형님. 제가 조금 많네요, 조금. 형님, 다행입니다, 형님. 천만다행입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형님께서 이렇게 시들무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형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해주실 게 분명히 있으실 텐데 아주 간단하게 어떤 이야기일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네. 강화로 캠핑을 한번 떠났었는데요. 캠핑 낭만 있죠. 예,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캠핑 갔을 때 혼자 겪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여럿이서 겪으신 거예요? 저 혼자 캠핑 가서 혼자 겪은 거예요. 야, 혼자도 캠핑을 가시는데 거기서 또 무서운 일을 겪으신 거니까. 자, 그러면 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이십니다. 형님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30대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21년도 그 당시에 일을 하면서 한 6년 차 정도 되니까 번아웃이 한번 세게 왔었어요. 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한 6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일을 했거든요. 예, 하는 만큼 벌다 보니까 욕심을 좀 제가 부렸어요. 네.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 멘탈도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취미생활을 가져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취미도 없고 뭐 하고 싶은 것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와이프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캠핑을 한번 해봐라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바로 캠핑용품을 사오기 시작했어요. 예. 진짜 너무 신나더라고요. 갑갑했던 일상에서 나를 위해서 뭐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와이프한테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나 한 일주일만 바람 좀 쐬고 와도 될까? 하고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차에다가 장비 싣고 다니면서 그냥 무계획으로 발 닿는 곳에서 노지 캠핑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나갔어요. 먹고 싶은 것도 해먹고 바다나 나무 하늘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가을이라서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람들이 좀 둥성둥성 보이더라고요. 집이 인천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강화 쪽으로 먼저 갔다가 이 충청도 방향 쪽으로 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초지대교를 지나고 내비게이션을 끄고 해안가 쪽으로 쭉 가면서 어디 텐트 칠 곳 있나 한번 찾아보면서 느긋하게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무조건 물가 쪽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찾고 있었거든요. 예. 그 당시에 날이 선선하니까 차박하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오, 많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곳을 발견했어요. 강화도는 그 해수욕장을 제외하고는 물가 쪽은 다 이게 가파르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무슨 동해안 해안가처럼 물이 바로 앞에 있는 뭐 그런 장소였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길가에다가 차를 잠깐 세워놓고 내려서 자리 있나 한번 둘러봤어요. 사진 한번 보시면은 동그라미 쳐진 곳이 자리가 좋은 것 같은데 텐트가 빼곡하게 쳐져 있고 막 차박하는 사람도 있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른쪽에 화살표 표시해놓은 곳 보니까 그 살짝 아래로 경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완전 명당인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 물이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완전 전세낸 자리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생각해보니까 왜 여기는 아무도 텐트를 안 쳤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당인데. 예. 그래서 아니 빼곡하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텐트 친 사람 바본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차를 그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신나게 텐트 쳤어요. 텐트 쳐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하루 때 불도 피면서 뭐 내 주변에 사람도 없으니까 진짜 지상낙원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바다 보면서 힐링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한 분 슬쩍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말을 거는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뭐 혼자 왔냐, 저녁에 뭐 해 먹었냐
여기 경치 너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유료 캠핑장이 아니고 노지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캠핑장은 서로 피해 안 주려고 뭐 매너 타임도 있고 서로 신경을 아예 안 쓰는데 노지 캠핑장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네. 서로 챙겨주고 막 말도 걸고 하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왠지 모르게 거기 터줏대감 같은 느낌? 뭐 고참이 신참대하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초면에 아저씨라고 하기가 좀 그래서 사장님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여기 본인 한 2주째 장박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본인 자리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더라고요. 저 위에 사진 보시면 차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차박을 하는데 안에 TV도 있고 막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아, 오래 계셨구나 생각하고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그 아저씨는 본인 차로 갔어요. 근데 이제 슬슬 졸려서 한 12시쯤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잠에 들려고 하던 찰나에 텐트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진 보셨다시피 주변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은 저기 멀리 떨어진 곳인데 바로 텐트 밖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텐트 주위를 2명이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텐트 안에서 그림자를 봤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그냥 산책하나 보다 했는데 뭐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이 이러더라고요. 뭐 자나? 뭐 들어간 지 좀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내 이야기인가 했어요. 어쨌든 잠이 들었고 본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 잘 자고 있는데 누가 텐트 밑부분을 자꾸 치는 거예요.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핸드폰 시계 보니까 한 새벽 4시가 좀 넘은 거예요. 근데 텐트를 계속 치는 느낌이 들어서 텐트 안에 에어매트를 이렇게 깔고 잤는데 매트에서 내려오려고 텐트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에 발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게 꿈인가? 뭐 이런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얼른 그 지퍼를 열고 딱 나왔는데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눈앞에 다 물인 거예요. 서에는 갯벌이 있고 밀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얼른 밖으로 후다닥 나왔는데 바닥은 이미 뻘이 되려고 진행 중인데 발이 쑥쑥 빠지면서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차부터 빼야 된다. 이 생각에 얼른 차로 갔어요. 차로 올라타가지고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사진만큼 물이 이렇게 차 있었어요. 차에 밑에 그 운전석에서 찍은 사진에 문 열자마자 막 이렇게 돼 있네, 물이? 예, 그거 밟고 제가 차 위로 올라갔거든요. 차 침수되면 끝이다, 뭐 이런 생각에 시동 걸고 나가려는데 차가 안 나가고 점점 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어이구야, 예. 그래서 와, 진짜 큰일 났다 이 생각에 차는 일단 놔두고 대충 텐트 안에 짐이라도 챙겨서 나가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완전 망연자실했어요. 그때 텐트가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건 너무 긴박한 상황이라 사진을 못 찍었는데 가지고 온 그 의자, 테이블, 화롯대, 뭐 텐트, 돗자리 이런 게 다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금방 차버리니까. 예. 다행히 핸드폰은 주머니에 있었고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거기서 혼자 생쇼를 하고 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르는데 자동차 그릴 바로 밑까지 차올랐었어요. 일단 차는 살려야 된다. 차 떠내려가면 끝이다 진짜 하는 생각에 빨리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가 새벽 5시쯤이었는데 전화를 해서 위치를 묻더라고요. 근데 여기 강화인데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다 하니까 위치 조회를 한번 하더니 견인차 담당자가 금방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방 전화가 왔는데 1시간이 걸린대요. 원래 보험회사가 빨리빨리 오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그 보험이 강화에서는 견인차가 한 대밖에 없대요. 그분 혼자 강화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 너무 다급한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전화 끊고 제가 실제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어요. 제발 차 안 떠내려가게 해달라고 부처님 하느님 막 다 찾으면서. 그리고 50분 정도 있다가 견인차 분이 오셨는데 그 보더니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바닥이 뻘이라서 차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2시간을 지켜봤어요.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게 그 견인차 그 분하고 저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게 시끄러웠는지 사람들이 막 다 나온 거예요. 네. 다들 어떻게 막 걱정해주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 어제 저녁에 저한테 왔다가 아저씨가 제가 똑똑히 봤는데 그 아저씨가 나오더니 씩 웃고 있는 거예요. 뭐야? 그 뭐지? 알고 그런 건가 설마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어제 텐트 칠 때 바닥에 텐트 고정시키는 핀을 팩이라고 하는데 그 팩을 박을 때 잘 안 박혀서 원래 망치로 막 때리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손으로 누르니까 쑥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는 이틀 전에도 3일 전에도 계속 물이 찼던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그래서 안 내려간 거였더라고요. 근데 아저씨는 알면서 얘기를 안 해주고 이 사단이 날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웃으면서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내가 있었네, 확실하게. 네, 맞아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아니 뭐 나도 물에 떠내려가길 바란 건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진짜 엄청 끼쳤어요. 결국 2시간이 지나니까 다행히 물이 빠지면서 견인차가 들어가진 못하고 긴 쇠사슬로 연결해서 겨우 차를 뺐어요. 나중에 견인차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자기가 여기 강화 토박인데 예. 여기를 도대체 왜 들어가셨냐고. 여기서 사람이 진짜 많이 죽었다. 그런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래요. 제가 그 사람들 죽은 자리에서 신난다고 잔 거예요, 거기서. 결국에는 일주일 계획으로 나왔는데 캠핑 장비는 다 잃어버리고 핸드폰만 참아가지고 집으로 그냥 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분이 알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사람이 많이 죽은 장소다. 네네. 그러면 그 밤에 들었던 그 소리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림자도 있었으니까. 그건 확인이 안 된 거네? 네, 그건 확인이 저도 안 돼요, 그게. 자는 것 같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했다 그랬잖아요. 둘이서. 네네. 전혀 모르겠네요, 저도. 야, 그 아저씨도 소름이네. 거기 분명히 뭐 한두 번 오신 사람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알면서 거기다가 텐트를 쳤을 때 분명히 문제가 될 걸 알았음에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네, 맞아요, 맞아요. 야, 형님께서 우리가 좀 겪기 힘든 그런 이야기들을 네. 겪으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우리 형님께서 이야기를 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형님 또 언젠가 이야기가 있으시면 그때는 또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캠핑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캠핑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방금 보여드린 곳은 조심하셔야겠다. 정말 조심하셔야겠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까 사진 보니까 이름이 어디야? 해안 누리길? 해안 누리길 2코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 가셨을 때는 물가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서해바다는 말 그대로 밀물썰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는 왜 알면서도 굳이 말을 안 해줬을까도 너무나 섬뜩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캠핑에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형님께서 시들무에 와주셨습니다. 형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들리시나요? 네, 형님. 안녕하세요, 놀비님. 네, 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형님께서 또 오랜만에 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아이고. 돌비공포라디오 한번 참여하고 나면요. 여기가 오면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도 많이 떨려요. 자, 오늘 형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간단하게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 대학 동기 와이프에 대한 얘기인데요. 와이프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일진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형님이에요. 예,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사회초년생 때 한 2년차, 3년차 때 이야기인데요. 제가 전공을 살려서 화학회사 연구소에서 막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사귀던 여자친구랑 퇴근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예? 알람이 띵 울리길래 또 회사에서 연락 왔나 하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봤는데 그 대학 동기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 되게 의외였던 게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그 대학교 때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무리 중에서도 별로 그렇게 친하지 않고 이렇게 놀 때는 같이 노는데 예. 둘이서 이렇게 만나서 논 적은 없는 뭐 그런 친구였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졸업하고 나서 연락은 서로 안 하고 지냈어요. 그래도 이제 동기들하고 모이면은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사이의 친구였어요. 네. 근데 그래서 저한테 문자 온 게 굉장히 의외였고 그 친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그 친구를 상현이라고 할게요. 상현이는 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2살 연상이었어요.
학교에서 CC도 아니었고 그 여자친구랑 저희 학교랑 지역도 완전 다르고 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냈고 그 당시에 20살 1학년이었기 때문에 여느 대학생들처럼 술도 많이 먹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이렇게 대학 생활을 재밌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둘이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막 성인이 된 20살이기도 했고 학생 신분이라고 해도 어쨌든 성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몇 년을 둘이 같이 살았죠. 그러니까 대학 시절 내내 둘이 동거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군대도 다녀오기도 했고 꽤 오랫동안 동거 생활을 유지를 한 거예요.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저희는 졸업을 했고요. 그 뒤로 아예 연락을 안 하고 지낸 상태에서 그렇게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근데 문자 내용이 995 문자였는데 이름을 보니까 상현이 와이프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한 1분 정도를 계속 다시 읽고 했었어요. 제 나름대로 너무 충격이었거든요. 제 여자친구가 제가 핸드폰만 보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락을 받았다 하고 이렇게 문자를 보여주니까 여자친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때가 한 8시 반, 9시 정도여서 제가 속으로 내일 출근인데 어떻게 할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사람이라면 가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바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사실 궁금한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뭐 조부모나 어른들 장례식장도 아니고 와이프라고 하니까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하고 이제 가니까 그 1층에 그 화면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상주 이름 써져 있는 그 화면에 제 친구 이름 상현이가 이렇게 상주로 있더라고요. 진짜 그거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친구를 봤는데 진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식사하는 데로 가니까 먼저 동기들 뭐 선배 후배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사람들하고 만나니까 반가워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 둘 가고 나서 새벽 1시 정도 되니까 사람들도 더 이상 문상하러 안 오고 동기들도 한 3명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동기들한테 무슨 이유인지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상현이가 우리 쪽으로 오더라고요. 와서는 뭐 와줘서 고맙다, 뭐 아니다 당연히 와야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참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만 있더라고요. 저희끼리 눈이 마주쳤는데 뭐 괜한 걸 물어봤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상현이가 고개를 딱 들더니 담배 하나 피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4명이서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담배를 피면서 이렇게 있는데 상현이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떤 사연이었냐면 와이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상현이를 똑 닮은 2살짜리 아들이 있는 상태여서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2살짜리 핏덩이 같은 애들 냅두고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진짜 감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산후우울증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졸업을 하고 각자 취업을 하잖아요. 상현이는 졸업할 당시에 와이프와 동거 중이었고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상현이는 그 칠성사이다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대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아이가 나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요. 아이 젖병이나 이렇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 뭐 바운서, 뭐 베네 쪼고리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아이 물건들을 사면서 그렇게 행복했대요. 그리고 임신한 와이프한테 다 맞춰주고 서운하지 않게 하려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다 주고 퇴근하고 오면 빨래 청소 다 하면서 와이프를 그렇게 편안하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상현이는 진짜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참 다정한 친구예요. 와이프분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출산 예정일 전날에 짐을 다 싸놓고 당일이 된 거예요. 저희 아들도 제왕절개를 해서 출산을 했는데요. 밖에서 기다리는 게 진짜 정말 초조하거든요. 어쨌든 이게 수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 아랫부분을 절개를 해서 소중한 생명을 꺼냈는데 그 친구도 수술 전까지 와이프 손잡고 계속 이제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수술 시간이 되면 보호자는 밖에서 대기를 하는데 이게 산모마다 다르지만 자연분만처럼 엄청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상현이도 처음에 밖에서 대기할 때 막 어떤 아이가 나올까, 와이프는 괜찮을까 막 이런저런 걱정과 기대로 기다리면서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됐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래요.
처음이니까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 싶기도 하고 모르니까 그냥 마냥 기다렸대요. 근데 2시간이 넘어가니까 이제 슬슬 걱정이 됐대요. 속으로 뭐가 잘못됐나? 막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더래요.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한테 물어보러 가다가 문 열리게 되면 또 안 되니까 자리는 지켜야 되고 발만 동동 구르면서 그러고 있는데 3시간 정도 흐르니까 간호사가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상현이가 아이도 너무 이쁘고 신기한데 와이프부터 물어봤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근데 뒤에서 의사가 나오는데 하는 말이 와이프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 숨은 쉬고 있는데 의식이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상현이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고 눈앞이 캄캄하다는 경험을 처음 했답니다. 원래 산모가 그 출산 직후에 산부인과에 있는 수술실에서 일주일인가 있다가 조리원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상현이 와이프는 바로 큰 병원으로 이송된 거예요. 이야기 중간에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의식불명이 된 건지 상현이한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의식이 없는 이유는 아직도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병원 잘못인지 뭔지 물어보기가 어려워서 안 물어봤고요.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와이프 옆에서 매일매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고 핏덩이 아들은 나 혼자 어떻게 키우나 걱정도 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기다리는데 이제 7일째 되는 날에 집에 잠깐 옷이랑 뭐 이런 것들을 챙기러 갔어요. 근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장모님한테 막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더니 와이프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다시 갔어요. 가니까 진짜로 눈을 뜨고 있었대요.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정말 기적이라고 와이프분이 아마 의지가 강해서 일어나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또 상현이는 또 엉엉 울면서 너무 다행인 거죠. 근데 깨어난 게 아침이었는데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창 밖에만 멍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말도 안 걸고 손만 잡고 옆에 앉아서 계속 기다려줬대요. 본인도 힘들겠지 하면서 저녁이 돼서 와이프가 잠든 거 확인하고 친구도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와이프가 본인 옆에 보조 침대에 누워있는 상현이를 이렇게 깨웠답니다. 그래서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와이프를 보고 꽉 껴안아 주는데 정말 천천히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고.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너무 혼란스럽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상현이가 너 일주일 동안 혼수 상태였다. 아이 낳고 의식을 잃고 지금 깨어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와이프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더래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지금부터는 그 상현이 아내 시점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병원에서 눈을 딱 떴을 때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되게 낯설게 느껴졌다고 그래요.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했고 눈앞이 흐릿흐릿한데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본인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기억들이 겹쳐 있었고 옆에 있던 남편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본인을 끌어안았을 때는 이게 꿈인가 싶었대요. 그래서 7일 전으로 돌아가서 분명 아이를 낳으러 수술실에 들어가고 하지만 수술대에 누워서 마취를 하고 모든 게 정신이 끊겨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꿈을 꿨는데 그 뒤로 겪은 건 단순히 꿈이 아니고 뭐 다른 인생을 살다가 왔대요. 처음 깨어났을 때는 어느 바닷가 어느 마을에서 6살짜리 아이로 태어나 있었대요. 자기가. 그래서 바다 냄새가 짙게 배어있고 본인의 아버지가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뭐 가난한 집이었고 햇살도 따뜻했고 뭐 어머니 손길도 느껴지고 이렇게 바닷바람 모든 게 너무나 생생했대요. 그렇게 1년 정도 살다가 7살이 되던 해에 바닷가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숨이 막히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 고통을 그대로 느꼈대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면서 눈을 감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어떤 낯선 도시 아파트였다고 해요. 본인은 30대 후반의 성인이었고 가족이 있었고 회사에 다니고 매일 아침에 전철에 몸을 구겨 넣으면서 출근도 했대요. 그곳에서 친구도 만들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삶을 산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물어보니까 그 사람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그대로 살아간 거래요. 왜 우리가 꿈을 꾸면은 생뚱맞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원래 그랬던 것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살았대요. 이게 갑자기 화면이 바뀌어서 40년이 흐른 게 아니라 그 삶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똑같이 40년을 살았대요. 그러고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이제 결혼하고 손주도 봤는데 어느 날 암 판정을 받고 고통스럽게 병원 침대에서 숨을 거두었답니다. 근데 그 죽음조차 끝이 아니었대요. 그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됐는데 뭐 어떨 땐 아이로 태어나기도 하고 젊은 청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난한 집안의 딸로 살아가다가 병으로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고
뭐 노인으로 천천히 늙어가다가 눈을 감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매번 죽음은 찾아왔지만 그래도 죽음이 끝이 아니고 눈을 감을 때마다 다시 새로운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시간이 전혀 짧지 않았고 어떤 예. 인생은 10년, 어떤 인생은 40년 이렇게 온전히 실제처럼 살아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다시 여기에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는 내 몸이 아닌 것 같이 낯설게 느껴졌고 가슴도 답답하고 눈도 흐릿한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기억이 겹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병실에 침대에 누워 있고 배는 아프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것도 또 다른 인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예. 너무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의 맛이나 뭐 손을 잡는 촉감 이런 슬픔 이런 거를 다 느끼면서 그 인생을 살다가 깨어난 거예요. 여기까지가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겪은 이야기고 상현이는 손을 잡아주면서 이제는 괜찮다고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근데 상현이 아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안심이 되는 표정이 아니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정말 괜찮은 거 맞아? 혹시 이것도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라고 절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만났고 우리 아들 예쁘게 키우면서 잘 살자고 하지 않았냐고 아기 용품들도 많이 사놨고 계속 이렇게 기억나게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된 어지러운 상태니까 안정감을 줘야겠다는 생각에 임신했을 때보다 정말 잘해주고 다 맞춰주면서 지낸 거예요. 상현이는 아내가 오랫동안 혼수 상태로 인해서 헛소리를 하는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는 말들이 변하지가 않더랍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말들을 자주 했는데 어떤 말이었냐면 지금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무 헷갈린다. 혹시 이것도 다른 환승지라면 어떡하지? 뭐 또 다른 삶을 건너가게 된다면 당신은 나를 찾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렇게 항상 불안해하고 궁금해했대요. 그렇게 어찌어찌 아이를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잘 지내다가 한 번씩 멍하니 있기도 하고 창밖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생각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현이 입장에서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기도 하고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아이가 돌이 지나고 한 17개월쯤 됐을 때 이제 2살이죠. 아내 때문에 매일 칼퇴근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조용하더래요. 예. 순간 느낌이 너무 안 좋았답니다. 화장실에서 아내를 발견을 한 거죠. 아이는 그때 자고 있었고 아이가 자는 거 보니까 선택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일부러 퇴근 시간쯤 그런 선택을 한 건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벌벌 떨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장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를 맡기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집에 와서 밤을 샜는데요. 진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예. 진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또 다른 환승지에 불과하다면 언젠가 눈을 떠보면은 또 전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 친구 아내분이 하시던 그 말이 모두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기억을 얼마나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아내분이 본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의 엄마인 게 진짜일까? 뭐 다른 삶에서는 나는 이 아이를 기억할 수 있을까? 뭐 또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여기 기억은 사라져버릴 거라면 이 행복은 의미가 있을까? 이야. 뭐 이렇게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막 철학적인 질문을 하면서 밤을 새고 다음날 출근을 했고요. 그리고 몇 개월쯤 지나서 이제 상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평소에 연락을 아예 안 하는 친구인데 그날 장례식장에서 늦게까지 있어준 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자는데 꿈에서 본인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배경이 어느 뭐 낯선 도시 한복판을 걷고 있었대요. 근데 그 배경이 평일에 여의도나 을지로 같은 데 가면은 직장인들 엄청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인파스 반대편에서 와이프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아내는 상현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대요. 그리고 분명 내 와이프가 맞는데 옷차림이며 스타일이며 완전히 느낌이 다른 사람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생생한 꿈이었다고.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현실적이었고 예전에 아내가 말했던 게 다 사실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분명 저희가 모르는 다른 세상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기묘한 그런 느낌의 끝판인 것 같네. 그게 섬뜩한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지금 맞아요. 사는 이 삶이 그냥 하나의 삶이 아니라 잠깐 스쳐가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거쳐가는 그런 느낌. 와. 진짜 저희가 모르는 세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인간으로서 살고 있고 네. 뭐 교육을 받고 역사를 배우고 뭐 아는 지식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가 아는 게 많을까요? 모르는 게 많을까요? 이 세상은 모르는 게 더 많다고 모르는 게 보거든요. 많겠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많고 이렇게 인류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는 한낱 아무 미물도 아닐 수도 있는 건데. 네, 네. 이야, 근데 맞습니다. 진짜 형님의 오늘 이야기가 왜 시들무에서 해주시려고 했는지 그 뜻을 알 것 같고요. 오늘 네. 이렇게 이야기까지 전달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형님 뭐 이야기는 뭐 저번에도 들어서 알지만 워낙 또 말씀 몰입감 있게 잘 하시니까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오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예, 돌비님, 네. 들어가세요. 닉네임도 참 좋죠, 형님. 예,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기묘하고 신묘함이 더해져서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이분이 겪은 게 그냥 과연 틀린 말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일까요? 그거는 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또 여운이 남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